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모세혈관의 기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자, 우리 교재는 909페이지에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림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모세혈관의 그림. 자, 이 모세혈관을 따라서 혈액이 쭉 흘러 들어갈 때 모세혈관의 앞쪽, 동맥 쪽과 정맥 쪽에 표현했어요. 이건 전체가 지금 모세혈관입니다만 그때 그 모세혈관을 따라 가지고 혈압이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혈압이 앞쪽에서 높아요. 상당히 높죠. 점점 이 화살표의 크기가 감소합니다. 빨간색이요. 혈압은 모세혈관을 따라서도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근데 여기 삼투압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용질의 농도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삼투압 P는 용질의 농도 C 곱하기 기체상수 R 곱하기 절대온도 T인데 이 안쪽 혈장 성분, 혈액 안에 있는 성분과 조직액의 성분의 기체상수와 절대온도가 다를 리가 없으니까 결국 용질의 농도에 따라서 삼투압이 뭔가 변화를 겪게 되겠지. 그때 이 혈장 안에 있는 성분 중에 단백질은 밖으로 안 나갑니다. 그럼 단백질은 안쪽에 이렇게 다 있는 거죠. 그럼 삼투압은 항상 혈장 안이 높은 거예요. 저기 모세혈관에 구멍이 있어서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단백질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단백질은 항상 안쪽에 많이 있는 거니까 삼투압은 안쪽에 높아서 결국 삼투압이 안쪽으로 작용하는, 즉 유체의 움직임이 안쪽으로 작용하는 이런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힘이 있습니다. 혈압은 혈액 안에 있는 성분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힘으로 작동하는 거죠. 단백질 크기 이하의 것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삼투압은 바깥에 있는 조직액을 안으로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혈관 안으로 갖고 들어올 때 역시 단백질 크기보다 작은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걸 거예요. 물론 조직액에는 단백질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프는 잘못 그려져 있는데 그림은 여기쯤에서는 이게 높이가 같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게 더 커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파란색의 그래프가 막대기 그래프가 이게 좀 더 커져야 되는데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자, 이걸 이제 제가 그래프 형태로 바꿔오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옆에 보십시다. 자, X축은 모세혈관의 길이입니다. Y축은 압력입니다. 자, 저쪽에 빨간색 화살표를 표현했던 압력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점점 감소. 자, 저쪽에 표현했던 파란색 화살표는 제가 삼투압으로 표현할 텐데 삼투압은 단백질이 혈액에 항상 있기 때문에 혈장 단백질이라는 것이 항상 일정한 수치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삼투압이죠. 그래서 어떠한 포인트에서는 혈압과 삼투압이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힘을 표현했을 때, 자, 이만큼의 양에 해당하는 것은 여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더 크니까 혈관의 밖으로 나가는 거죠. 여과량. 자, 이만큼은 나가 있던 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흡수량. 여과량과 제흡수량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혈압이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35. 혈압이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는 대략 수를 적으면 26입니다. 삼투압은 대략 적어오면 아이고 잘못 적었네요. 16, 여기가 25.
자, 여러분. 여과량이 많을까요? 제흡수량이 많을까요? 그림을 봐도 여과량이 많게 제가 그렸고요. 수치 표시한 것도 10만큼의 차이부터 시작을 하는데 역전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9만큼의 차이인 걸 봤을 때 아마 여과량이 큰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대략 10%. 그래서 모세혈관으로 나간 여과액이 뒤쪽에서는 재흡수가 일어나는데 참 신기한 거죠. 그죠? 구멍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과력이 앞쪽은 세니까 나가기만 하고 뒤쪽에서는 이제 재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약 10%는 뭡니까? 재흡수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 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모세혈관들이 있을 거야. 여기에 혈액이 흘러들어가. 여기를 돌고 나오면 혈액 중에 10%는 손바닥에 있어. 그렇잖아요. 지금 여과가 되었고 흡수가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제 손은 어떻게 돼요? 계속 부어올라요? 10%씩? 어떻게 돼요? 자, 아까 얘기했었던 림프관들이 있죠. 이런 조직의 성분들이 많게 되면 그 주변에는 림프관이 있는데 그 림프관으로 액이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림프관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판막, 골격근의 어떤 쪼임이 있기 때문에 다 림프관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안쪽으로. 그죠? 그럼 림프관을 지나갈 때 림프절이라고 하는 이런 동글동글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를 다 지나가가지고 쇄고라 정맥 가서 다시 합류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해소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일단 모세혈관에서는 이렇게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자, 우리 혈관이란 걸 얘기했을 때 모세혈관 앞에 있는 혈관은 뭐예요? 혈액 흘러 들어오는 곳. 앞에 있는 혈관 뭐라 불렀어? 소동맥. 소동맥은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다 없다? 수축 이완한다. 그렇죠? 그럼 여기가 수축을 하면 여기가 수축을 하면 모세혈관 쪽으로 들어온 혈액은 양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감소. 자, 그러면 그 모세혈관 전에 있는 소동맥이 수축했을 때 뭐가 감소할 것 같아요? 여기서. 힘 중에. 뭐가 변할 것 같아? 혈압이죠. 이 혈류량이 줄었으니까 부딪히는 힘이 약해질 거 아니야. 삼투압이야 이건 농도니까 농도야 뭐 변할 게 없고 농도는 일정한 거죠. 물질의 농도는 일정한데 지금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래프를 볼까요? 자, 그러면 모세혈관 전에 있는 소동맥이 수축을 해. 그러면 그쪽 뒤에 있는 모세혈관에서는 혈압이 떨어지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럼 뭐가 감소해요? 여과량은 감소하죠. 뭐가 증가할까요? 재흡수량은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오케이? 이해가요? 만약에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완을 했어. 소동맥이 이완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 혈류량이 증가하니까 이번에는 반대 효과죠?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 그럼 뭐가 증가해? 여과량이 증가하고 재흡수량은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응용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요 선은 요거 뭐예요? 소동맥의 이완이야 수축이야? 네, 이완이야. 그래야 모세혈관의 혈압이 올라가니까. 자, 요건 뭐라고요? 소동맥의 수축이에요. 이해가세요? 이거 TV 과정 가도 질문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얘기해봤어요. 하도 질문 많으니까. 다른 건 이해 잘 하시는데 요거 갖고 항상 헷갈리시더라고.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수축하면 왠지 혈압이 올라간다 생각이 들거든요. 수축하면 혈압이 올라갔겠지. 그럼 고기지, 고기. 만약에 이런 용기, 닫혀있는 용기가 있어요. 액체가 여기 있었어. 이걸 수축시켜. 그럼 압력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이거는 지금 이어져 있는 관이잖아. 그래서 소동맥을 수축하면 지금 모세혈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소동맥이 수축하면 혈류량은 어떻게 된다고? 감소한다는 거죠. 그죠? 혈액은 다른 장기로 가는 거야, 다른 장기로.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908페이지, 909페이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자, 이번에는 혈액의 조성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단순하게 우리가 암기, 외우고, 볼 줄만 알면 됩니다. 자, 앞에 있는 그림 보면, 자, 우리 혈액을 채취해가지고요, 원심 분리란 걸 했어요. 자, 그랬더니 위에는 액성분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혈장 성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아래쪽에는 세포 성분, 혈구라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 그림 잘 보시면 여기 가운데 띠가 있거든요. 하얀색으로 하얀색 띠가 있습니다. 자, 저 부분을 우리는 연막이라고 부르거나, 자, 요 하얀색 띠가 있는 요 부분을 연막이라고 부르거나, 영어로 표현하면 버피코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저 빨간색 부분은 적혈구가 있는 거고, 연막 저 부분에는 백혈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백혈구, 적혈구. 자, 이야기 나온 김에 보면, 자, 그래서 요 가운데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지금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엔 백혈구들이 들어있다는 거지. 여기에 보이는 림프구, 단핵구, 호상구, 호중구라는 것들은 전부 다 면역계 세포들입니다. 면역에 관련되어 있는 세포들. 그래서 그들의 특징들과 이름들 이런 것들 뒤에 가서 좀 더 한번 보도록 하고, 그 아래 보면 이제 혈소판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거액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에서 떨어져 나온 어떤 덩어리들입니다. 이 덩어리들이 응고와 관련이 있는데 바로 다음 장 그림에 나올 거예요. 그다음 밑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적혈구, 산소 운반하는 애들. 이 안에는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적혈구 하나에 2억 5천만 개씩 들어있다. 자, 혈장 성분. 자, 위에 이제 떠있는 요 성분이 혈장 성분입니다. 대부분은 물이고, 이온들도 많이 들어있고요. 단백질도 들어있는데, 단백질 얘들 3개는 꼭 알아야 돼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 이거 이제 간에서 만들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혈액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 얘가 삼투 균형을 유지한다. 아, 우리 아까 혈장 단백질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유는 알부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혈장의 삼투압이 높은 쪽으로 유지가 되는데, 그 이유는 저 알부민 단백질 때문에 그렇다. 자, 피브리노겐. 이거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녀석인데, 이건 또 역시 간에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면역글로불린이라 부르는 게 항체가 있죠, 항체. 자, 항체는 B세포라고 하는, B림프라고 하는 세포가 만들어요. B림프구는 여기 있죠, 이 세포입니다. 림프구의 종류는 B세포, T세포. 그 중에 이제 B세포라는 애가 항체를 만든다. 그 밖에도 혈액에는 이러한 성분들이 더 들어있기도 합니다. 자, 조성 정도는 우리가 알아놓으시고, 특히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 특징, 이건 알아야 되는데, 면역계 세포들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응고 과정입니다. 자, 혈액의 응고가 일어날 때, 이런 순으로 일어난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혈관이 손상을 입었어요. 그런 거 손상 입은 지역 쪽에 혈소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오게 되는데, 이 혈소판에서 어떠한 그 효소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 그 효소들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특히 그 효소가 작용을 할 때 칼슘과 비타민 K가 같이 있게 되면 다단계 효소 반응을 통해 가지고 프로트롬빈이라는 요 단백질을 트롬빈을 만든다. 자, 프로트롬빈이라는 요 단백질도 역시 혈액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혈장 단백질. 똑같이 간에서 만듭니다. 이 녀석이 이제 처음에는 불활성 상태로 있다가 이 효소의 반응에 의해서 트롬빈이라는 애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만들어진 게 키입니다. 트롬빈이 만들어지게 되면 응고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피브리노겐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도 역시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혈액에 있는 단백질들은 간에서 엄청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 안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오히려. 자, 그러면 피브리노겐도 역시 간에서 만들어지고 트롬빈이라는 효소가 작용하게 되면 파이브린이 되어 있는데 대개는 피브린이라고 부르죠. 피브린. 그래서 피브린이라는 섬유체가 되고 이 피브린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엉키죠. 지금 그림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피브린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처럼 막 엉켜가지고 저 이제 상처가 난 부분, 손상된 부분을 메꾸죠. 그죠? 메꿀 때 적혈구 같은 것들 다 끼어 들어가고 혈소판도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딱딱한 어떤 형태를 사실 갖추게 되죠. 그죠?
그럼 뭐가 응고에 관여한다고요? 칼슘, 비타민 K, 트롬빈, 피브린, 네, 이름들.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내는 게 칼슘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써요? 이거죠? 비타민 K 있죠? 그래서 이걸로 써요, 시험 문제. 막 헷갈려요, 사람들이. K 본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죠? 네. 뭐예요? 칼슘이에요. 그죠? 비타민 K, 이걸 또 어떻게 출제를 늘 하냐면, 그죠? 칼슘 본 것 같거든? C 뭔가 본 것 같거든? 그래서 또 틀려,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타민 K하고 칼슘인데, 저거를, K 플러스 이온, 비타민 C, 이렇게 잘 바꿔내요. 또 살짝, 별 생각 없이 쓱 지나가면 틀려요. 자, 여기 보시면, 조혈모세포라는 애가 세포를 만들어낸 게 보입니다. 혈액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는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줄기세포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조혈모세포입니다. 그래서 조혈모세포라고 하는 애가 분열을 해가지고 분화 과정을 거쳐서 세포를 만드는 거지. 자, 여기 보니까 줄기세포가 분열을 했을 때 하나는 림프성, 하나는 골주성 이렇게 표현됐네요. 림프성 줄기세포는 B세포, T세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하나 더 적어보면 NK세포도 역시 마찬가지 이쪽 림프성 줄기세포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NK세포는 내추럴 킬러세포라고 해서 자연 살생세포라고 부릅니다. 면역세포 중에 하나고요. 자, 골수성 줄기세포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적혈구가 보이는데 이거는 산소 운반하는 애죠. 호중구, 호염구, 단핵구 얘들도 역시 호삼까지 면역기와 관련된 애들. 혈소판은 아까 응고 과정 관련된 걸로 나왔었지. 그죠? 그래서 뭐로부터 뭐가 만들어진 정도는 우리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를 알아보는 겁니다. 외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얘네만 외우면 되니까. 그죠? 영어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 림프구성 애들이 만드네. 자, 이번에는 호흡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폐에서 일어나는 운동, 즉 호흡 운동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할 거예요. 호흡기에 대한 얘기. 야, 우리가 진도가 되게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캠벨 교재는 참 생리학이 가볍게 정말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진도가 상당히 지금 뭐 빨리빨리 쫙쫙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뭐 용을 지금 속성 과정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48회 동안 TV를 하는 거에, 우리가 특강까지 다 48회거든요. 거의 5분의 1 정도만 들어가지고 빠르게 사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핵심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한 것들에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 호흡기만 하려고 해도 하루는 걸리는데 30분 만에 끝낼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그만큼 캠벨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핵심 내용들 중심으로 적혀 있으니까. 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숨쉬기를 하면 이 안쪽에 폐에 공기가 이렇게 싹 쌓이게 되는 거죠. 폐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자, 우리 산소가 필요하면 알아요. 그렇죠? 왜 필요해요? 세포호흡을 하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쓰니까 필요하잖아요. 이산화탄소는 버려야 함을 알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산화탄소를 만드니까 버려야 됨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 기체인데 그 기체들을 어떻게 버려야 될까라는 거죠. 혈액을 따라다가 쭉 따라다가 이 폐라는 공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싹 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이산화탄소에다 버린 거 아닙니까? 산소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혈액을 따라서 이제 쭉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다 이렇게 비워놨다면, 산소와 이산소가 차 있다면,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것, 혈액들은 요 주변으로밖에 존재를 못할 거야. 그럼 만날 수 있는 찬스는 되게 적죠.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으면, 그림 보세요.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것들, 예? 얼마나 이 하나하나를 다 감싸고 있습니까? 표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폐라고 하는 것이 마치 스폰지처럼 이렇게, 예? 엄청나게 많은 그 공기구멍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럼 동시다발적으로 기체 교환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폐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 층에 세포층으로 되어 있어요. 상피세포 한 층으로. 얘를 딱 펴가지고 다 이어붙이면 성인 남성은 테니스장 코트 정도 넓이의 그러한 표면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실은 다 물질 교환이 일어나고 있지.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 이건 말라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축축하게 젖어 있을 것 같아? 이거 세포인데 말라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항상 세포라는 것은 축축하게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폐라는 것도 사실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공기가 이 폐의 상피세포를 통과해 들어올 때는 기체가 사실 녹아닿고 들어오는 거죠. 얘가요? 녹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체의 용해도는 큽니까? 적습니까? 공기가 있고 여기에 물 나간 다음에 이거 막 넣으려고 해봐요. 들어갑니까? 용해도가 엄청 낮잖아요. 그죠? 산소, 이산화탄도 마찬가지예요. 용해도가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표면적으로 넓혀가지고 공기하고 만날 찬스는 많은데 용해도가 낮으니까 잘 안 녹아 들어오잖아요. 내가 그래서 운반해야 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을 것 같은데 잘 운반이 안 되겠지. 그래서 고용한 게 누구? 적혈구. 아시겠어요? 적혈구에 누가 있어요? 헤모글로빈. 걔가 운반을 해요. 그래서 산소를 붙이죠. 2억 5천만 개의 헤모글로빈이 4개씩 붙여. 적혈구 하나가 10억 개의 산소를 운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혈액이라고 하는 액으로 생각하면 용해도 낮은데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만나는 순간 딱 붙거든요. 그리고 운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운반되죠. 이산화탄소도 운반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헤모글로빈이.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또 다른 운반 형태가 있어요. 바로 중탄산 이온의 형태. 우리 아까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었죠? 요거 중탄산 이온인데 혈액의 이 성분으로 녹아 있어. 70%가. 내 체내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 형태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도 포함시키는데 얘가 70%. 23%가 헤모글로빈에 붙은 이산화탄소. 아시겠죠? 그래서 용해도가 낮은데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좀 쉬워져요. 자, 잠깐 정리. 자, 우리가 그 호흡기에 대해서 출제를 하게 되면 호흡 운동에 대한 걸로 출제할 가능성이 상당량 있습니다. 호흡 운동에 대한 것. 숨쉬기 한다. 이런 간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뭐 기체의 분압이라든지 폐포 내압, 뭐 흉곽 내압, 뭐 이런 압력의 변화를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출제하는 경향이 요즘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꼴로는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 다른 하나는 방금 얘기했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얘에 관련된 내용으로 역시 50% 정도가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우리 반반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밑에 게 좀 많이 출제가 됐는데. 자, 그러면 요거는 좀 캠벨 교재에 많은 기술은 없으니까 좀 가볍게 보고, 요건 좀 더 기술되어 있으니까 좀 더 보고. 자, 먼저 호흡 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 자, 항상성 표현 나왔어요. pH. 얼마? 7.4. 어디의 pH? 혈액의 pH. 그럼 중성 pH라는 건 수치가 얼마예요? 7.
좀 높죠? 그럼 혈액은 왜 중성 pH를 안 보일까요? 혈액에 뭐가 많냐면 이게 많죠. 이게 많습니다. 그럼 혈액에 존재하는 H+를 얘가 잡아먹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운반될 때 이 형태가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운반될 때.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얘들을 잡아먹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H+가 줄어드는 거니까 결국 pH는 더 올라가죠. 이해갑니까? 이해가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하면 혈중에 CO2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혈중에 CO2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이 반응식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탄산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H+와 HCO3-로 나눠지죠. 이런 반응이 가능하죠? 물론 혈액에는 HCO3-가 워낙 많이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H+가 많이 좀 생겨도 잘 잡아먹습니다. 얘가 워낙 많거든요, 얘가. 그죠? 여기서 해리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워낙 많아요. 얘가 잘 잡아먹죠. 그래도 CO2가 증가한다는 것은 H+가 많아진 효과를 약간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 얼마라고 그랬어요? 7.4가 정상적인 혈액이라고 그랬는데, 이 CO2가 혈액에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운동을 해가지고 CO2가 많아지게 되면 7.24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7.24? 이거 뭐 많이 떨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건 알칼리성인데요. 근데 이걸 우리는 산성화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pH가 떨어지는 요상을 감지를 하는 거죠. 누가 하냐면, 자, 이렇게 보십시다. 자, 조직액 내에서 CO2 농도가 증가한다. 그럼 이거 결국은 운동 등에 증가하게 되었을 때 pH가 떨어져요. 그럼 뭐 혈액도 마찬가지고 또는 뇌 척수액, 뇌와 척수를 감싸고 있는 액도 역시 pH가 떨어지는 거죠. 이거를 감지하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 연수. 연수라는 것은 뇌의 일부분입니다. 역시 이름이에요. 아까 시상하부 있었죠? 시상하부는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쯤에. 연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 아래로 들어가는 부분. 이걸 뇌의 줄기, 뇌의 줄기, 뇌간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뇌간에 들어가 있는 일본입니다. 연수. 그래서 연수라는 부분에서 이 pH가 저하되는 것을 감지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지. 호흡 운동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CO2를 밖으로 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CO2를 밖으로 버려? 이거 없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H+의 양은 감소하겠죠. 즉 이게 감소하면 얘도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럼 pH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 7.4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절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요? 자, 우리 체내에서 pH 조절, 항상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얼마를 유지하는 거라고요? 7.4를 유지합니다. 그렇죠? 자, pH가 감소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있는데요. 호흡 운동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시죠? 즉 pH가 감소하게 되었을 때 호흡 운동 증가를 통해서 CO2를 밖으로 버리는 일을 했던 겁니다. pH 감소했다는 것은 H+가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증가한 거지. 자,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나는데 신장에서는요, H+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몸 밖으로 버리죠. 배설. 즉 H+를 밖으로 버려버립니다. 그것은 pH를 올릴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지. 그래서 이 수치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호흡계도 작용하고 신장도 작용합니다. 지금 우리는 호흡계 얘기만 하고 있는데 뒤에 가면 신장에서 이 얘기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또 하나가 뭐냐면 혈액에서 완충작용이 일어나죠, 사실은. 운동을 하면 사실 CO2가 되게 많이 만들어져요. 엄청나게 많이. 그런데 pH가 겨우 7.24 됐을 뿐이야. 왜? 혈액에서 완충작용하니까. 누구 때문에 한다고 그랬더라? HCO3-. 이게 대부분 역할을 해주는 거지. 이해가요? 자, 그래서 pH주를 이렇게 한다. 특히 감소했을 때 상황. 이게 우리 몸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죠. 증가했을 때 상황은 별로 일어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감소했을 때. 이거 운동하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때의 상황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지. 물론 반대의 케이스야 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다시 그림을 와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조직액 내에서 CO2의 농도가 증가했을 때 혈액의 pH가 낮아지고 이것이 연수해서 결국 뇌척수의 pH 감지함으로써 이렇게 호흡 운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밖에도 뭐 목동맥이라고 하는 부분, 목의 동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동맥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도 역시 뭐 pH 저하라든지 이런 걸 감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반응은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가운데 반응이 주반응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교재 그림이 빠졌네. 우리 여러분 921페이지 잠깐 볼까요? 이거 그림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도 알고 가야 되니까 921페이지 저 위에 있는 그림 보면 들쑥날쑥 보이시죠? 이거 잠깐 제가 설명 좀 드리고 갈게요. 이건요.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 보기 전에 이거는 얘기하고 갑시다. 자, 우리 호흡 운동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평상시에 폐 운동을 한번 얘기해 보면, 자, 폐가 직접적으로 운동하지 않습니다. 폐라고 하는 것은 공기주머니와 같다, 풍선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이 폐가 폐의 어떠한 공기주머니가 수축하거나 이완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수축과 이완하는 거예요. 즉 공간을 넓히거나 좁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공간이 이렇게 바뀐다면, 자, 이제 과장되게 그리면, 아이고, 이거 좀 과장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그 안에 있는 공기주머니는 이렇게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한쪽 폐를 제가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요. 그죠? 올라가게 되면, 위로 올렸으니까, 이 위에는 공간이 이제 적어진 거죠? 그러면 압력이 세지니까 이 폐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이게 이렇게 지금 평행하게 됐죠? 그러면 공간이 안쪽에 넓어지게 돼요. 이쪽 위에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위로 빠졌으니까요. 그럼 밖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지. 그죠? 자, 따라서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 흡기의 그림을 표현한 거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요거는 호기의 그림을 표현한 겁니다. 흡기와 호기. 자, 그랬을 때, 이 아래에 있는 요것을 우리는 횡격막이라고 불러요. 수축되었을까, 이완되었을까? 수축. 이건요, 이완입니다. 자, 이거는 갈비뼈의 근육인데, 갈비뼈의 근육 중에서도 우리는 외늑강근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수축. 이쪽은요, 외늑강근 이완입니다. 그래서 갈비뼈의 근육 자체가 이제 수축과 이완을 역시 또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수축되었을 때는 저쪽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흡기에 작용하는 것이고, 이완되었을 때는 이렇게 호기에 작용하는 거지. 이완, 저쪽은 수축. 수축이란 것은 이 거리가 짧아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리가 짧아진 것, 이건 거리가 길어진 것,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평상시에 폐 운동했을 때,
평상시에 폐 운동했을 땐 누가 작용하는 것이다? 횡격막과 외늑간근이 작용하는 것이다. 둘 다 수축이라 하면 뭐예요? 흡기. 둘 다 이완이라 하면 호기. 암기. 아시겠죠? 암기. 자, 평상시 호흡 만난 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에요. 뭐 우리가 별다른 노력 안 하고 있잖아. 이게 평상시야. 이때는 누가 작용하는 거야? 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력성이라는 것도 있어. 강제성. 내가 이거 있죠. 이건 얘네가 작용을 하긴 합니다만 얘네보다는 다른 것들이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TV에서 얘기합시다. 일단 템벨 교재에서는 평상시로 하는 호흡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평상시에 대한 호흡으로 우리가 기억합시다. 얘들. 자, 그러면 이 정도는 알아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산화탄소와 산소에 있어서의 교환, 이걸 이제 볼게요. 자, 먼저 여기 그림 보시게 되면, 자, 큰 맥락에서 본다면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분압에 의한 이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압에 의한 이동이다. 그럼 분압이란 건 뭐냐? 분압. 자, 이게 뭐 표현된 이런 것들인데, 산소와 이산화탄소 분압차에 의한 이동이 큰 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분압이 뭘까? 자, 대기를 생각해보면 일기압일 때 어느 정도의 압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수은주의 높이로 하면 760 mm Hg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기 중에 산소는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죠? 21%. 그럼 760 곱하기 0.21 하면 바로 산소의 분압 160 mmHg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PO2, CO2라고 했을 때 0.3 mmHg가 나오고요. 자, 대기입니다. 그 다음 폐포. 자, 폐포라고 하는 것은 PO2라고 했을 때 그게 약 100 mmHg가 나옵니다. 폐포는 PCO2라고 했을 때는 약 40 mmHg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왜 이렇게 변화가 있을까요? 대기 중에는 산소가 더 많고 이산소 상당히 적죠. 자, 폐 안쪽에 있는 공간을 생각해보면 내가 숨쉬기를 하죠. 저는 평상시에 숨쉬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공기량을 생각해 볼 때 폐가 확 줄었다가 확 늘어났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폐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냈다가 완전히 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폐 안에 있는 공기하고 외 공기를 조금씩 섞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면 바깥쪽에 산소가 많았습니다만 폐 안은 산소가 소비된 공기가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주는 거예요. 이산탄소는 이 정도로 느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기체죠. 그렇죠? 그럼 액체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액체. 동맥을 생각해 볼까? 동맥. 자, 동맥은 산소가 분해 어떻게 되느냐? PO2라고 했을 때 100입니다. 왜 같지? 기체 액체인데. 자, 분압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 중에서 내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율이죠. 그렇죠? 0.21, 21%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산소였으니까. 그러면 그 대기가 액체, 동맥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용해도는 낮지만. 녹아 들어가면, 녹아 들어갔을 때 그 성분의 조성은 변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똑같아요.
아시겠죠? 분압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 성분. 거기서 내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변할 일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잘 안 녹아 들어가서 그렇지. 그렇죠? 100의 분압을 가지고 있는 공격이 이만큼이었는데 100의 분할 공기를 가지고 있는 게 이만큼 녹아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하지만 비율은 차이가 없으니까 분압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얼마? 40. 똑같죠. 그죠? 폐포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동맥과 만나는 거니까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직을 돌아서 나왔으니까 정맥인데 이건 조직 돌아 나왔으니까요. 조직 돌아 나왔으니까요. 자, 산소의 분압은 40이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46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을 보겠습니다. 조직도 조직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산소의 분압은 40보다 적습니다. 조직은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46보다는 큽니다. 너무 지금 좁게 잡았습니다만 어쨌든 40보다 큽니다. 그렇다면 산소라고 하는 것은 160에서 100으로 이건 뭐 같은 거고요. 40쪽으로 이동해 가는 거지. 정맥은 아니니까. 이렇게. 오케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46보다 큰 거에서 자, 이렇게. 자, 또 이건 동맥으로 할 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분압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본다면 분압차에 의한 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압차에 의한 확산 현상이다. 오케이? 자, 근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였죠. 뭐가 문제점이지? 기체와 액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용해도가 낮아지는 게 특징이었지. 그렇죠? 운반을 잘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체에서 액체로 들어갈 때 혈액이라는 액체에서 운반을 할 누가 필요해요? 운반체가 필요한 겁니다. 산소는 누구? 헤모글로빈. 이산화탄소는 누구? 중탄산이온. 물론 헤모글로빈도 꽤 많이 운반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를 막 보여주는 게 바로 그 그림이에요. 지금 보면 이제 이 들숨 산소의 분압이 160이잖아.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0.3이고요. 그 다음에 혈액이 이제 장기로 가기 전 단계까지는 2, 3, 4가 다죠. 그죠? 그래서 폐포 안쪽, 그 다음에 동맥, 그 다음에 이제 기관으로 들어갈 때까지. 여기 다 이제 산소의 분압은 100이고요.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40이고요. 그다음 이쪽은 조직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쪽은 이제 정맥 쪽이고요. 그럼 다시 이제 나가는 거니까, 날숨이니까. 네? 형태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그 산소의 운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의 운반. 자, 여러분, 적혈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세포 안에. 이걸 이렇게 빼왔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합시다. 우리가 뭐, 그림 많이 그렸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게 2억 5천만 개나 있는 거야. 이들 각각이 뭐를 붙일 수 있다고요? 이렇게 산소를 햄이라는 구조에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4개를 붙이죠? 하나씩 붙이는 거니까. 10억 개나 운반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잘 붙인가에 대한 그림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여러분 헤모글로빈 안에는 요거는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 단백질이니까 마치 효소와 비슷한 생각하시면 돼요. 기질이 많아져요. 산소라는 기질이 많아지면 잘 붙이는 거야. 4차 고전 단백질은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협동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단백질이니까 어떤 특성이 있죠? 주변의 환경, 온도, pH, 염농도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자, 여기 폐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는 폐라고 내기보다는 주로 동맥혈이라고 내는 거니까 동맥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게 더 좋아요. 동맥혈. 동맥혈 아까 산소 분압 100이었잖아요. 그죠? 동맥혈은 산소 분압 100. 자, 산소 분압이 100이면 주변에 이 산소라고 하는 것들이
100 정도 있다고 생각합시다. 주변에, 적혈구 주변에. 그러면 헤모글로빈 단백질은 산소를 되게 잘 붙여요. 100% 붙인다. Y축은 헤모글로빈 하는 포화도 산소를 붙이고 있는 퍼센트, 헤모글로빈 4개의 서브 유닛에 각각 산소를 다 붙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동맥혈에서. 아시겠죠? 사실은 그렇게 개발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맥혈에서는 산소를 다 붙이게 개발을 하자. 동물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맥혈 산소를 다 붙이게끔. 자, 그 다음에, 자, 휴식 조직이라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는 정맥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정맥은 40mm HG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40mm HG. 주변에 산소가 40만큼 있을 때 얘가 얼마만큼 산소를 잘 붙이는가를 따져보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얼마야? 70%? 그럼 이게 4개 중에서 하나 정도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4개 중에 하나 정도 떨어진 모습이에요. 그렇죠? 3개가 붙여있는 모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혈액이 흘러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혈액이 흘러간다고 했을 때, 산소가 이렇게 혈액 안에 녹아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양은 얼마 안 돼. 적혈구라는 것 안에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있고, 그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산소를 붙이고 있는 거잖아. 이거 따지고 있는 관계를. 바깥쪽에 산소가 많다는 것은 산소의 분압이 커진다는 거예요. 동맥혈이 100 정도의 수치만 돼도 얘들이 뭐야? 전부 다 산소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깥쪽에 있는 산소의 양이 40으로 떨어지면 기질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거니까 어떻게 돼요? 산소를 잘 못 붙이는 거지. 그래서 70%밖에 못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산소량을 따질 때에는 바깥쪽에 있는 양은 너무 적거든.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걸 따지지. 헤모글로빈에 붙은 산소의 양. 그렇다면 동맥에서 정맥으로 왔을 때 산소를 얼마큼 공급한 거죠? 이만큼 공급한 거죠. 그렇죠? 혈액에 녹아있는 산소 양은 60%가 줄었어. 100에서 40. 이 양은 100에서 40으로 줄었잖아요. 100에서 40으로 줄었죠? 60% 공급했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야. 이 양은 너무 적거든. 이게 많지.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산소의 양. 이게 몇 프로 줄었어요? 100에서 70% 줄었어. 30%. 그러면 산소를 30% 공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가지? 예? 자, 그럼 운동을 하는 조직이래. 운동하는 조직. 자, 운동하는 조직을 보니까 이거는 10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여기 혈액 안에 있는 요 산소 양이 10으로 줄었다는 거야. 그럼 이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협동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떨어뜨릴 때 떨어지고 나면 다음 건 더 잘 떨어뜨려. 그죠? 그래서 떨어뜨리고 부족해 더 떨어뜨려. 그래서 쭉 떨어뜨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동맥에서는 100% 산소를 붙이고 있었는데 이게 20%도 이제 안 붙이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헤모글로빈이라는 저 단백질을 이용해가지고 산소를 많은 양 운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소가 부족할 때 대량으로 공급하는 게 가능하다.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의 양을 측정할 때는 항상 헤모글로빈에 붙어있는 산소량을 측정을 해야 될 것이다. 자, 저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단백질이다 보니까 주변의 온도라든지 pH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이걸로 보세요. 자, 같은 산소의 분압일 때 헤모글로빈 단백질은 pH 7.4면 산소를 더 잘 붙여요. 7.2면 더 잘 못 붙여요. 그렇죠? 그죠? 그거는 단백질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 단백질 특성을 우리가 암기하기 편한 방법이 있어. 자, 이 그림은 역시 또 잘못 그려져 있는데 pH 7.2가 되어도 산소의 분압이 이렇게 100이 되면 거의 100% 붙여요. 별 차이가 없어. 아시겠어요? 그러면 pH 7.2일 때나 7.4일 때나 동맥혈은 어떻게 돼? 일단 산소를 다 붙여. 자, 그런데 pH가 낮은 혈액이었던 거야. 정맥혈로 오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산소를 이만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공급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자고. 자, pH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가 증가했다는 얘기와 같아? 이산화탄소가 증가했다. 그렇죠? 그래서 H 플러스가 많아졌다, pH가 낮아졌다 상황 같다고 했죠. 그럼 이산화탄소 많아진 것은 운동을 많이 했다는 것 같으니까
아,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해야겠구나 라는 걸로 우리가 직감할 수 있죠. 자, 그럼 그래프가 지금 온도에 대한 그래프는 없습니다만, 자, 점선이 온도가 높을 때일 것 같아? 아니면 온도가 높은 것이 실선일 것 같아요? 운동하면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이 실선이 온도가 높을 때, 점선이 온도가 낮을 때겠죠. 그렇죠? 어차피 두 그래프 모두 다 똑같아요. 산소의 분압이 100일 때에는 산소를 일단 100% 붙이고 있어. 그러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산소를 더 떨어뜨려 주는 거야. 이해 가시죠? 응?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산소의 운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분압이라는 용어하고 헤모글로빈에 붙은 산화 헤모글로빈이라는 표현이 같이 등장하고 있어서 이 둘의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산소의 운반은 일단은 분압 차이인 이동이긴 한데, 그걸 이동시킬 때에는 헤모글로빈 상태를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건들이 뭘로 좋은지 잘 보시고 항상 헤모글로빈의 산소가 얼마큼 붙어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 양이 공급된 거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에 대한 얘기를 할 차례네요. 자, 앞에 있는 그림은 조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지금 그림에 그렸습니다. 조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포호흡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진 상황인 거예요. 이걸 이제 운반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조직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빠져나와요. 혈액 안에 일부는 있겠죠. 그죠? 3%. 사실 여러분 그 모세혈관에는 적혈구가 꽉 차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그림 보셨는지 많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거 그림 보면 막 혈액이 막 흘러가는데 적혈구가 막 가득가득 차 있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는 소수성 물질이니까 적혈구 안에 당연히 잘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자, 들어가는 족족 여기에 누가 있냐면 자, 여기 탄산 탈수 요소. 여기 적혈구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효소는 뭐 탄산 무수 요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탄산 무수화 요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효소가 이제 상피세포라는 것들에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해요, 사실은요. 얘가 적혈구에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존재를 하면 요 이산탄소하고 물하고 요거를 반응시켜가지고 요 탄산 무수 요소가 요 탄산을 많이 만들어. 그럼 탄산을 만들면 요게 이제 쪼개지는데 이 효소가 작동하다 보니까 이 이산탄소가 다 이 반응으로 오는 거야, 다 이 반응으로.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다 이 반응 와. 그래서 이 탄산이 쪼개지는 현상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 이쪽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요 중탄산 이온으로 형태를 밖으로 그냥 방출하거든? 염소 이온이라는 Cl-이온과 요거 교환으로 바꿔서 내보내요. 그럼 요 중탄산 이온 형태 요게 70%가 있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왜 많았느냐? H 플러스는 어디 갔어? 이거는 안 나와. 지금 보시면 이 안에 잡혀 있잖아요. 적혈구 안에 H 플러스는 잡혀 있어요. 얘만 나와요. 얘만. 그럼 얘가 혈액에 있는 H 플러스하고 반응할 수 있잖아요. H 플러스 양이 적지만. 그러다 보니까 pH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이해가 갑니까? 자, 또 23% 요거죠. 이산탄소가 헤모글로빈이라는 것과 결합할 수가 있어요. 이게 23%. 합하면 100%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운반에 있어서 제일 많이 운반된 형태는 뭐냐? 이거 지문에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뭐예요? 중탄산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일 것 같아요? 폐죠, 폐. 자, 이건 폐에서 일어나는 방법이네. 역반응이죠? 그림 보시면 역반응이에요. HCO3-는 역교환으로 Cl-이온이 나갈 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얘가 이제 탄산을 만든 다음에 이게 탄산 무소 요소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럼 CO2가 만들어지고요. 헤모글로빈 붙어 있는 거 떨어져 나오면
확산돼서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죠? 이건 역반응이니까. 폐의 모세혈관에서는 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호흡에 대한 얘기를 봤는데, 크게 세 가지를 잘 봐야 돼요. 하나가 호흡 운동. 그 중에 우리는 평상시 호흡 운동만 아주 가볍게 얘기했어요. 캠빌교재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는 산소의 운반, 이산화탄소의 운반. 산소의 운반은 헤모글로빈에 붙은 산소가 되게 중요한 건데, 어떤 조건에 따라 다르다. 그게 키예요. 또 하나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적혈군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중심으로 그 메커니즘을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면역계를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